자, 이번 시간에 이제 세국지 정책론 제5장에서 제7장까지 내용입니다. 자, 먼저 5장 문제인데 1번 보면 세국 정책의 과정, 정책 과정의 단계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잘 알다시피 그 정책의 형성 과정은 맨 처음에 정책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먼저 있는 것이고, 즉 정책 문제가 형성이 되줘야 하는 거고, 그 정책 문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의제, 즉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문제에서는 문제 형성 자체, 정책 문제 형성 자체는 거기다 집어넣지 않고 그냥 거기에 의제 형성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나열된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거기 의제 형성, 그게 이제 아젠다죠. 의제가 아젠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제 형성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책 기반 있잖아요. 그 정책 기반, 걔가 대안 형성이죠. 대안 형성이에요, 걔가. 자, 대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정책 위반이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그게 정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정책 평가로 가는 게 아니라 정책 집행이 먼저죠. 집행한 다음에 평가를 해야 하니까 그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건 옳지 않은 문장이에요. X예요. 그죠? 여기가 X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얘가 마지막에 얘가 잘못된 거죠. 여기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앞에다가 하나를 집어넣는다면 정책의 문제 문제 형성의 앞에 들어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책 결정 다음에 이쪽으로 간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정책 아젠다 형성에 관한 어, 모형에서, 이론 모형에서 세 가지 모형이 있죠? 이론 모형, 외부 주도 모형, 그 다음에 동원 모형, 내부 접근 모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선진국에서 주로 적용되는 것은 외부 주도죠? 동원 모형이 아니라 외부 주도 모형입니다. 여기 외부 주도 모형. 이 동원 모형과 내부 접근 모형은 후진국입니다. 그죠? 선진국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선진국이라고 할 거면 외부 주도 모형이라고 해야 하고, 이거 동원 모형은 후진국에 이제 적용한다라고 해야 돼요. 어쨌든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 정책의 대안을 개발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직관적 방법을 활용하는 거, 이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직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책 전문가의 정책군의 정책 대안을 이제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방법이 되겠죠, 이게. 그죠? 직관이니까.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선례가 없거나 또는 어떤 정보가 부족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정책 입안자의 또는 이제 정책군의 주관적 판단이 직관적 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도 들어간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기준에서 자 사회적 효과성, 사회적 효과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면 보편주의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편주의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성이 사회적 효과성이고 선별주의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효과성이 비용 효과성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사회적 효과성은 어,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그 정치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모두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와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효과성은 결국 보편주의에서 이 보편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효과성이고, 이 말은 모두를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회적 효과성이 높기 위해서는. 그죠? 정치적 공동체 모든 구성원들이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적절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러면 모두를 대상으로 삼게 되면 결국은 사회 통합이 되겠죠. 나누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사회복지 정책의 결정 과정은 비정치적이지 않죠? 정치적 성격이죠? 그래서 제가 정책 형성 과정에서 비정치적인 것은 하나 있어요. 대안 형성. 걔 빼고는 나머지가 다 정치적 성격이라고 했었는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책 평가가 가치 중립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가치 지향적인 겁니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이 아니라 가치 지향적이라고 해야 돼요. 알았죠? 가치 지향적.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또 나왔잖아요. 이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보면 정책 평가는 가치 판단을 배제한다. 또 틀렸잖아요.
그죠? 가치 지향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가치 중립적이다 또는 가치를 배제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 틀렸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정책 평가 유형인데 이거는 조사론에서 우리가 이제 요구조사와 평가조사 할 때 거기서 정리를 했잖아요, 우리는. 그죠? 저는 이제 거기서 그냥 정리를 하는데 보면 이 과정평가, 결과평가, 즉 과정평가가 형성평가죠. 결과평가는 총괄평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한다. 그럼 이게 뭐예요? 효과성 평가죠, 이거는.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효과성 평가이고 효과성 평가는 어디에 속하죠? 총괄평가에 속하죠. 그죠? 총괄평가는 뭐죠? 결과평가예요. 그래서 여기가 결과평가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과정평가다, 결과평가다 이렇게 얘기할 거면 그러면 이제 이건 결과평가죠. 그죠? 이걸 형성평가다, 총괄평가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건 이제 총괄평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정책 집행 중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집행 중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과정평가가 되는 거예요. 형성평가, 모니터링 평가. 그죠? 얘가 지금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다. 자, 그다음에 10번에 정책 평가가 필요한 이유에서 이거 조심해야 하는데 얘와의 대별에서 알고 있어야 돼요. 정책 이론 형성에는 기여를 해요. 근데 정책 결정 이론이라고 하면 이건 틀립니다. 알았죠? 이거 구분하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예, 정책 결정 이론은 정책군이 정책 결정자가 이걸 정책으로 어떻게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 정책 평가가 여기에 기여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12번에 보면 여기는 이제 정책 결정 모형입니다. 정책 결정 모형. 합리 모형. 주어진 상황 속에 주어진 목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의 정책 대안을 찾을 수 있다. 그죠? 최선의 정책 대안이라고 하면 맞죠? 고도의 합리성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자, 만족 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인데 여기는 정책 결정자가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고 했으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은 여기 합리 모형이죠. 왜냐면 정책 결정자가 합리 모형에서는 전지전능하다라고 했었어요. 전지전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제 여기 그 만족 모형은 제한적 합리성입니다. 그 다음에 점증 모형. 과거 정책을 약간 수정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고 여론 반응에 따라 정책 수정을 반복한다. 맞죠? 그래서 여기 여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과 정치인의 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정치적 합리성이죠? 자, 이걸 이제 정치적 합리성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합리성, 점증 모형. 과거 정책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는, 즉 점진적 차원. 그래서 여기 점증 모형은 여기서 점진적으로 질서를 찾아가는 과정을 정책 결정 과정으로 설명한다 해서 여기 점진적 차원으로 정책 결정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면 맞는 건데 여기서 지금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라고 하는 건 쓰레기통 모형에서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쓰레기통 모형이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우연히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죠. 지금 이건 틀렸어요. 네, 문장을 지금 쓰레기통 모형 문장하고 섞어놨어요. 자, 그다음에 16번 보면 점증 모형,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 초합리성 나오면 치읓 떠올리라고 했죠. 뭐요? 최적 모형. 그죠? 최적 모형이 경제적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렸죠. 최적 모형입니다. 여기. 최적 모형이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정책 결정에 드는 비용보다 효과가 더 커야 한다. 투입보다 산출이 더 커야 한다. 경제적 합리성을 얘기하는 건데 이 경제적 합리성 이거 지금 최적 모형이죠. 최적 모형이에요. 여기.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혼합 모형은 무엇과 무엇을 혼합했느냐 이게 중요해요. 혼합 모형은. 근데 이거 보니까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을 혼합했다고 되어 있어요. 합리 모형은 맞지만 최적 모형이 아니라 점증 모형이죠. 점증 모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혼합 모형에서는 이걸 바꾼단 말이에요. 어디와 지금 이게 무엇과 무엇을 혼합했느냐.
그죠? 이걸 지금 합리 모형과 점직 모형인데 합리 모형과 최적 모형으로 이렇게 틀리게 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지금 틀리게 내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출 논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논점. 이렇게 바꾸는 부분들. 그렇죠? 바꾸는 부분들. 그래서 특히 이런 바꾸는 부분들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그 19번 보면 드로어가 제시한 최적 모형. 이 최적 모형에서는 초합리성은 맞잖아요. 그죠? CS니까 제가 최적 모형 생각하라고 했는데 초합리성을 그 전에 정책 결정 모형에서는 이걸 고려하지 못했는데 최종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자의 초합리성까지 직관과 통찰력까지도 고려를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에 대한 구체적 달성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알았죠?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다시 한번 합리모형과 점직모형. 자, 합리모형과 점직모형의 혼합은 누구죠? 아까 혼합모형이죠? 여기 혼합모형이에요. 자, 혼합모형에서는 단순히 그냥 합리모형과 점직모형을 단순히 그냥 혼합한 것인데, 근데 이 최적모형은 혼합모형과 같이 이렇게 합리모형과 점직모형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니라 정책 성과를 최적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라고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건 맞는 문장이에요. 알았죠? 지금 호남모형과 비교하면서 지금 이런 문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킹돈의 쓰레기통 모형에서 정책 결정은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 아까 뭐였냐면 조직화된 상태는 맞아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무정부 상태를 뺐지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니까 조직화된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에서 체계적으로가 아니라 우연히 이루어집니다. 그죠? 우연히.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제5장입니다. 이제 제6장 정책 내용 분석인데 이번에 정책 내용 분석에서 문제 많이 나왔죠? 이번에 7문제 나왔어요. 7문제. 7문제. 하나의 챕터에서 7문제가 나왔어요. 여기가 지금 6장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10문제 나왔었어요. 10문제, 25문제 중에서 10문제가 14회 시험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10문제 나왔었죠, 여기서. 그 다음에 해에 15회 때 한 문제 나왔어요. 출제 빈도 한번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 기출문제 분석하다 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냐면은 이게 많이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진짜 적게 내요. 그래서 올해 또 이렇게 많이 내긴 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근데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정책 내용 분석 워낙 중요한 부분이어서 여기는 문제가 어차피 나온다고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5문제는 나온다라고 봐야 하는데 어쨌든 이번에 이제 7문제를 내서 근데 19회 때 보니까 7문제 나왔잖아요. 근데 20회 때 다시 5문제 냈잖아요. 그죠? 거기 출제 빈도 보면 그러니까 이번에 뭐 7문제 나왔다고 해서 내년에 적게 나오는 건 아니다. 워낙 이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자, 22번 보면 이제 과정 분석은 정책의 형성 과정을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정책이 형성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그 과정상 영향을 미쳤던 사회 정치적인 맥락을 고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맞는 거예요. 그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다시 한번 정책 기획 과정을 거쳐서 이끌어낸 여러 정책 대안들. 그러니까 과정 분석은 정책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분석한 것이고요. 그러면 그 형성 과정을 통해서, 기획 과정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그 기획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책 대안, 그 산물이죠, 그러면. 이 대안이 산물이잖아요, 정책 대안. 그죠? 이 산물 자체를 분석하는 것은 산물 분석이에요. 산물 분석. 아셨죠? 산물 분석.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산물 분석은 기존의 사회 주의적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아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별거 없어요. 이 산물 분석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만들어. 어떤 대안, 정책은 결국 대안을 만든 거잖아요, 대안. 그래서 정책을 입안했다. 아까 우리가 그 1번에서 정책 입안으로 나왔는데 그 정책 입안이 대안이잖아요. 여러 가지 정책 대안들을 만들어낼 것이고. 그죠? 그게 이제 정책을 입안한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그게 이제 정책이 결정된 건데 어떻든 이제 그 정책의 그 형성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대안들, 정책 대안들, 이게 바로 이제 그것 자체를 분석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내용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정책, 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급여 대상자는 어떻게 되어 있고, 급여의 종류는 뭘 주고,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하고,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지는지만 분석하기 때문에 여기서 거의 어떤 정책에 대한 지금 정책 맥락에서 아까 내용을 고려하는 것은 아까 과정 분석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정책이 집행되고 난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가치 평가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 주류 사회 주류적인 입장을 대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 이게 맞고요. 그다음에 과정 분석이나 사물 분석, 성과 분석 중에서 조사 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이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평가를 하는 거. 우리가 조방이라고 하는 게 우리 조사 방법론이 우리 평가조사 공부했잖아요. 그죠? 이 평가와 관련된 것은 성과 분석입니다. 성과 분석, 정책을 집행한 그 결과에 대한 평가. 이게 지금 성과 분석, 그래서 과정 분석이 아니라 성과 분석에서 조사 방법론의 이론적 지식이 가장 밀접해요. 그래서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6번 산물 분석은 정해진 틀에 따라서 정책 내용을 분석합니다. 그죠? 틀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지금 공부하는 그 정책 그 내용 분석에서 급여 자격, 그 다음에 급여 종류, 그 다음에 재정 체계, 전달 체계 이걸 가지고 분석하는 거거든요. 내용 분석을 할 때. 근데 분석 여기까지 맞았어요. 근데 여기까지 맞았는데 산물 분석이니까 내용 분석, 산물 분석의 내용 분석이잖아요. 얘가 그죠? 내용 분석. 만들어진 정책 대안 또는 만들어진 정책. 만들어진 정책은 법이니까 법. 그 자체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 내용 분석인데 근데 그걸 분석함으로써 적용된 사회 가치를 평가. 적용된 사회 가치를 평가. 그 정책을 집행해서 적용돼 가지고 이루어진 그 평가. 이 평가는 이건 성과 분석입니다. 이 뒷부분이 지금 성과 분석 부분이어서 이게 틀렸어요. 이 앞부분은 맞았는데 뒤에가 지금 틀린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7번이 이제 급여 자격이잖아요. 일단 보편주의, 선별주의입니다. 이 보편주의는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일단 우리가 그냥 재분배라고 하면 수평적 재분배보다는 수직적 재분배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수직적 재분배를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선별주의죠. 그죠? 진짜 힘든 사람들만 골라서 그 사람들한테 자원을 집중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본래 선별주의가 재분배 기능을 중요시 여겨요. 그렇지만 그 보편주의가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일단은 재분배 기능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선별주의 쪽이라고 봐야겠고, 그 다음에 효과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죠. 선별주의든 보편주의든 다 효과성을 고려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틀렸습니다. 어, 아까 보편주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효과성은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그 다음 이제 그 선별주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효과성은 비용 효과성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좀 틀렸고, 그 다음에 사회적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 절감을 목표로 한다. 자, 사회적 효과성은 누구 거다? 보편주의자들 거다. 보편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효과성이에요. 중시 여기는 효과성. 그러니까 사회적 효과성이 나오는 순간 보편주의를 떠오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보편주의와 그다음에 선별주의죠. 대별하면 선별주의인데, 자, 보편주의는 얘는 사회보험이 이제 대표적인 제도잖아요. 그죠? 사회보험. 이렇게 보편주의 제도들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사전 예방이에요, 얘들은. 사전 예방. 예, 튕겨져 나갔다고 왔네요, 제가. 자, 잠깐만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여기서 이게 사회적 효과성 보편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보편주의는 다시 한번 보편주의에서는 사전 예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전 예방함으로써 미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그 비용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비용 절감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는 장기적 비용 절감. 단기적 비용 절감은 비용을 줄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선별주의죠. 왜냐면 선별주의는 이제 당장 급한 사람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당장 어려운 사람들만 골라서 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편주의는 사회적 효과성 보편주의니까. 알았죠? 얘가 보편주의니까. 보편주의의 대표적인 제도는 사회보험이죠. 그죠? 사회수당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사회보험은 사전 예방이라고 했잖아요. 공공부조는 선별주의인데 선별주의는 사후치료적인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리 예방해가지고 사전에 예방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비용이 절감이 된다 이거예요. 미리 예방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장기적이에요. 장기적 비용 절감. 알았죠? 반면에 이제 사회적 효과성과 이제 반대로 생각하게 되면 비용 효과성이거든요. 비용 효과성. 비용 효과성은 뭐였냐면 우리 이론서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론서 다시 보세요. 또는 이제 우리 그 핵심 이론 노트 다시 보시고. 근데 거기 보면 욕구는 많은데 자신의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할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사회복지 재화나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적으로 할당되는가.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 비용 효과성은 결국 이게 선별주의거든요. 이게 선별주의에서 중시하는 여기는. 그러니까 선별주의의 대표적인 제도가 뭡니까? 공공구조죠. 공공구조는 뭐야? 빈곤선으로 떨어진 사람에 대해서 사후 치료적으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골라서 주면 비용이 줄어들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비용 효과성은 단기적 비용 절감이죠. 얘가. 이제 얘가 장기적이니까 얘는 단기적 비용 절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거 틀렸고요. 좋은 문제예요, 이거. 자, 그 다음에 29번 이번에 문제인데, 이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해 권리로서 복지를 제공하므로, 자, 권리에 입각해서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다 주는 거니까. 그죠? 보편주의는 모두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냥. 권리로서. 근데, 비납세자, 사회복지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죠. 납세자든 비납세자든 다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자, 여기가 틀린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지금 틀렸고요. 여기 앞에는 맞았는데, 자,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자 모두 다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을 나름대로 추구한다. 자, 이 사회적 평등성, 사회적 효과성은 누구 거겠어요? 당연히 보편주의자들이 중시 여기는 거예요. 보편주의자들이 중시 여기는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 이 사회적 효과성을 선별주의자들도 나름 추구한다. 이렇게 나와버렸거든요, 이번에. 사실 이게 좀 문제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 문장 맞는 문장입니다. 어, 왜 그러냐면, 그, 그러니까, 일단은 보편주의자들은 사회적 효과성을 중시 여겨요. 당연히. 알았죠? 이건 보편주의자들이 중시 여기는 사회적 효과성이니까. 근데 이제 선별주의자들은 왜 이걸 또 중시 여긴다고 보냐. 왜 그러냐면, 그, 그러니까 사회복지 급여를 욕구가 일단 있는 사람들한테 주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그 그런 욕구가 있는 그런 사회적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반목이나 사회적 불만이나 그런 것들을 줄여주게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 긴장을 감소시키게 돼요. 그리고 사회적 이런 반목을 어, 이런 그 조성하는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고 봐요. 선별주의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또는 이제 그, 어, 이 자원 자체가 희소한데 그런 희소한 자원을 우선은 이렇게 욕구가 큰 사람들한테 어, 배분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선별주의자들이 주장하기에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든 선별주의자들도 사회주의 국가성을 나름대로 추구는 해요. 알았죠? 나름대로 추구는 한다. 그럼 맞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31번 보면 선별주의. 자, 간편한 행정 업무. 간편한 행정 업무는 행정비용이 적게 들겠죠. 행정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죠? 행정비용은 운영의 효율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행정 업무가 간편하다는 것은 이 말은 운영의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고 운영의 효율성이 높은 것은 보편주의입니다. 자, 요거 좀 틀렸고요. 그죠? 자, 선별주의에 근거한 제도. 기초연금은 선별주의 제도가 맞죠. 왜? 공공구조법이니까. 그죠? 소득아의 70%에게만 주고, 여기 지금 여기 소득 인정액을 따지기 때문에 소득조사와 재산조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근데 이제 아동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연령, 성별 등 인구학적 기준은 귀속적 욕구에 들어가죠. 얘가 귀속적 욕구. 귀속적 욕구는 보편주의입니다. 보편주의 원칙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보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자, 귀속적 욕구의 원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다. 맞죠? 예, 규범적 기준. 자, 이거 잘 알으라고 해서 이 귀속적 욕구는 규범적 기준. 그 다음에 보상 기여는 형평성을 위한 규범적 기준. 또는 형평성을 위한을 빼버리고 그냥 보상과 기여에서 욕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진다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그 앞에다가 정확하게 형평성에 입각한 또는 형평성을 위한 규범적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앞에 그걸 뺀다 하더라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귀속적 욕구와 보상 기여는 규범적 기준에 의해 정해지는 거예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도 맞는 거고, 여기는 귀속적 욕구만 얘기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보상이란 사회 경제적으로 특별한 공헌을 했는지 또는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근거하는 원칙 맞죠? 근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회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었는지, 즉 사회적 희생자죠, 여기. 사회적 희생자, 희생자에게 보상해 주는 거, 이것도 맞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 보상해 주는 거. 그래서 긍정적 차별이 이제 긍정적 차별이 여성 고용할당제, 장인의무 고용제, 부당한 차별을 받은 사람들에게 거꾸로 긍정적인 보상을 해주는 개념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 긍정적 차별도 급여 자격에서는 여기 보상에 들어간다고 했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36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 인구학적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고려한다. 일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 자격자를 결정하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소득인정액. 두 번째, 부양의무자. 그래서 인구학적 기준은 들어가지 않아요. 알았죠? 인구학적 기준은 이게 이제 생활보호법일 때는 인구학적 기준이 들어갔어요. 범주적 공공부주제도라고 제가 설명했었죠. 65세 이상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그죠? 이 인구학적 기준과 그러니까 근로능력 유무와 그다음에 연령 이걸 따졌던 것이 이제 인구학적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데 어떻든 지금 국민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급여 자격 기준이 급여 자격자를 결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일단 중요하고 소득인정액은 이제 소득조사와 이제 재산조사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안에 그다음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합니다. 물론 우리가 7가지 급여에서 이제 한 가지만 이제 부양의무자를 고려하고 있죠. 나머지는 다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이제 벗어났으니까 의료급여가 지금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렇지만 어떻든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려한다. 근데 여기는 지금 틀렸어요. 이게 이제 인구학적 기준 때문에 틀린 거예요, 지금. 자, 다음에 국민초생활보장제도는 부양의무자 조건을 완화했죠.
완화해 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보편주의 제도는 아니에요, 이건. 그죠? 뭐, 이 부양무자 기준은 완화해 간다고 해가지고 보편주의 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일단 소득 자산조사, 소득 인정액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장애인연금은, 자, 여기서 장애연금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애인연금이면 장애인연금법을 얘기하는 건데, 자산조사 하죠. 왜 여기서 소득 인정액을 따지니까 진단적 구분도 하죠. 그죠? 자산조사도 하고 진단적 구분도 한다. 그죠? 그래서 여기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수준 하위 70%를 주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자산조사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국민연금이 아니라 기초연금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장애인연금이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장애인연금도 기초연금도 둘 다 소득 하위 70%에게만 줍니다. 그죠? 물론 이제 거기 장애인연금은 이제 우리가 어떻든 그 기초연금이나 장애인연금 둘 다 이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전체 노인 중에서 소득의 70%를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전체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에서 소득의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주는 것이죠. 그죠? 어떻든 여기다가 기초연금이라고 해도 맞고 장애인연금이라도 맞아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틀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아니죠. 그죠? 국민연금. 자, 그다음에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에는 부양무자 기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예, 부양무자 기준 포함되지 않아요, 여기는. 자, 기초연금은 인구학적 기준과 자산조사를 모두 고려합니까? 맞죠. 일단 자산조사 고려합니다. 소득인정액을 따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소득평가액이 소득 조사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때 이 재산이 자산이에요. 알았죠? 이제 자산조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이기 때문에 65세 연령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연령이 인구학적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들어갑니다. 그죠? 자, 아동수당은 전체 아동이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그죠? 전체 아동이 대상은 아니죠? 우리가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을 아동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죠? 맞아. 왜? 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니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 아동수당은 그러니까 전체 아동을 적용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요. 그죠? 그지만 선별주의 제도는 아니에요. 8세 미만 아동에게 그냥 싹 주죠. 모두. 모두에게 다 줍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주의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자, 장애수당은 전문가 진단을 고려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장애가 들어가면 장애를 판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애를. 물론 이제 우리가 장애인 복지법에서 장애 등급제는 폐지되고 장애 정도로 어, 어, 이제 보지만 어떻든 이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진단적 부분에 들어갑니다. 우리 급여 자격에서 이 진단적 부분은 전문가의 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의 진단을 고려하죠. 고려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장애인복지법에 이제 우리 지금 3교시 책이 지금 안 나와서 지금 깜깜할 텐데 좀 빨리 나왔으면 공부가 지금 빨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우리 어, 선생님들은 지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싶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마 책이 지금 다음 주에는 책이 편집은 지금 다 됐고요. 그래서 인쇄가 지금 다음 주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예약 판매는 아마 어쨌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들어갈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좀 앞당겨서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근데 이제 책을 받아보면 아실 텐데요. 그 장애수당은 우리 장애복지법에 장애 정도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한다고 되어 있어요. 장애 정도와 그리고 경제적 수준을 고려해서 지급된다고 되어 있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장애수당 중에 장애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18세 미만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기 때문에 연령도 고려돼요. 결국은 장애수당은 세 가지가 고려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어, 세 가지가 자산조사. 우리가 이제
급여자격 기준에서 보게 되면 길버트와 테렐 정책 내용 분석에 급여자격 네 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18세 미만이라고 하는 연령이 들어가요. 연령도 들어가요. 그래서 그 교통적 욕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인구학적 기준. 알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얘는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기 때문에 얘는 그 자산조사도 들어가요. 자산조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장애니까 진단적 부분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그 현물급여는 규모의 경제 효과에 취약하다가 아니라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죠. 왜냐면 국가가 현물급여는 국가가 한꺼번에 구매하기 때문에 구입 단가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게 규모의 경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취약하다고 해서 틀렸어요. 자, 현물급여는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거 제가 팥죽 가지고 설명했나 모르겠는데, 저는 팥죽을 먹고 싶은데, 저한테 쌀을 준 거예요. 현물을. 이 현물급여는 소비를 강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받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사실은. 나쁠 수 있는 거죠. 그죠? 아니, 돈으로 줘야 하는데, 나한테 현물로 주는 거예요. 돈, 그냥, 나를 못 믿는 거예요. 돈으로 주면, 엄한 데 쓸까봐. 그래서 이제, 이 현물급여는, 이, 개인들의 복지 욕구와 괴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거고. 그 다음에, 46번으로 갈게요. 46번은,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한다. 아, 참 좋은 문장이 나왔어, 또. 그죠? 이번에 이제 그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 책에서 이번에 대거 나왔거든요. 요 책이에요, 요 책에서 나온 거, 요 책에서 지금 나온 건데, 이제 번역서입니다, 이게.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지금 다 나온, 아까 보편주의, 선별주의도 이 책에 다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지금 나온 건데, 현물급여는 집합적 선을 추구하고, 자, 용도유의 사용을 방지하지만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 그죠? 보관 관리, 운송해야 하니까 관리 비용이 많이 듭니다. 맞죠? 그 용도유의 사용을 방지합니다.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그죠? 지금 보면 용도유의 사용 방지하고 그다음에 관리 비용 많이 든다. 그죠? 근데 집합적 선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집합적 선. 이 공동체가 바라고 있는 목표. 이 집합적 선은 지금 공동체가 지향하는 목표. 그러니까 현물급여는 공동체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그 현물을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집중. 그거를 지금 이제 집합적 선을 추구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지금. 알았죠? 지금 요 문장도 맞는 거예요. 여기가. 그 다음 이제 서비스는 클라이언트를 위한 재반 활동을 말하며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자, 일단 클라이언트를 위한 재반 활동이 맞죠? 맞아요. 재반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전이 가능하냐? 전이 가능하지 않냐? 얘기죠. 서비스는 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현금급여는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다. 현금급여가 사회적 통제입니까? 현물급여죠? 현물급여가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는 겁니다. 소비를 강제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현금급여는 이게 돈을 주면 술 사 먹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도박에 쓰거나.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을 방지시키는 것은 현물급여예요. 현물급여. 그래서 이제 사회적 통제는 현물급여입니다. 틀렸어요. 자, 선택권을 제한한다. 아니죠? 선택권이 무제한이죠. 돈이니까. 그죠? 제한하는 것은 현물입니다. 현물급여가 이제 제한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통제까지 부과되는 거.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플러스 하지만 사회적 통제까지 부과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건 이제 이게 본래 현물급여고 현물이고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건 현금이죠.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은 증서죠. 증서. 그죠? 바우처. 그래서 틀렸습니다. 증서는 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증서는. 그죠? 그 다음에 51번.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권은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자, 여기서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게 뭐예요? 이게 현물이죠. 이게 현물급여예요. 현물급여보다 공급자 간의 서비스 질 경쟁 유도에 유리하죠. 증서는 이제 여기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증서는 현금급여에 비해서 현금보다는 소비자 선택권이 낮죠. 소비자 선택권이 가장 높은 것은 현금입니다. 자, 그렇지만 현물보다는 높죠. 그죠? 현금과 현물의 중간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 지금 틀렸고요. 자, 증서는 서비스 제공자가 소비자를 선택 회피하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증서는 그 이용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수요처가 많지 않을 때 이런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고요. 아예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회피 현상이 발생한다. 자, 바우처는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공급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현물이고, 바우처는 수요자에게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틀렸죠? 근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색깔 표시한 게 올해 나온 거라고 했잖아요. 22회 때. 자, 이 전자바우처도 결국 바우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종이 바우처와 다르게 이제 금융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 전자바우처는 어떻든 바우처니까 얘도. 바우처니까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이에요. 수요자 중심의 직접 지원. 그렇죠? 수요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틀렸고요. 그 다음에 증서는 일정 범위 내에서만 교환 가치를 가지죠. 그죠? 그래서 개인주의자와 집합주의자 모두 선호한다. 맞아요. 이게 이제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본래 이제 이 책에 보면 이 길버트 테렐이 이제 그 증서의 단점 중에 하나, 이 단점 중에 하나가 개인주의자들은 뭘 주장할까요, 애들은? 현금과 현물 중에서 개인주의자들은 현물을 중시 여겨요, 현물을. 그렇죠, 현물급여를 지지하겠죠. 그죠? 집합주의자들은 집합주의자들은 얘들은 현금 급여를 주장하겠죠. 지지를 하게 돼요. 왜냐면 개인주의자는 누구죠? 선별주의자들. 그죠? 집합주의자들은 보편주의자들. 그죠? 보편주의자들. 그러니까 그 선별주의자들은 수급자 여기는 그러니까 권리로서 지급되는 것은 보편주의에서 모두를 대상으로 아까 시민권에 입각하여 뭐 이렇게 시민권의 권리라고 하면서 나왔었잖아요. 문제에서 보편주의는 해가지고 아까 거기 그 29번에 보면 보편주의는 시민권에 입각한 권리로서 준다. 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죠? 모두에게 그냥 권리로서 다 주는 것인데 그 말은 그 지금 권리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여 자격자한테 급여를 줬을 때 그들이 그냥 알아서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집합주의자들은. 알았죠? 그런데 이 선별주의자들은 사회복지 급여 대상자들을 정상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봐요. 낙인을 부여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사람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제적인 측면, 아까 이제 현물급여, 소비를 강제하면서, 이 사람들한테 돈 주면 엄한 데 쓰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얘는 중간이잖아요. 중선은 현금과 현물의 중간이기 때문에, 양쪽 모두의 선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증서는 또 단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현물이나 현금은 지지하는 세력이 뚜렷해요. 근데 증서는 지지하는 세력이 뚜렷하지 않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다. 뭐 이렇게 기술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든 이렇게 나와서 이번에 그래서 맞는 문장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이제 57번. 긍정적 차별은 기회라는 형태. 기회라는, 그러니까 일정한, 자, 다시 한번, 일정한 범위 내가 이게 현물이죠? 현물의 성격이고, 현물. 그 다음 이제 교환 가치가 얘가 이제, 어, 그, 현금의 성격이에요.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어, 일정한 범위, 그러니까 일정 교환 가치로 말하면 안 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정한 범위를 설정한 것은 현물의 성격이고, 그다음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현금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현금과 현물의 두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정사고. 자, 그다음에 긍정적 차별은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를 부정적 차별을 보상하는 방법이다. 맞죠? 기회라는 형태의 급여를 통해 가지고 긍정적 차별은 시장에서 당한 부정적 차별을 보상해 주는 거, 메꿔주는 거. 그죠? 그래서 이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죠. 기회에 들어가요. 기회. 급여 종류의 기회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기회는 목표율성이 가장 높다. 목표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뭐예요? 현물이에요. 현물. 알죠? 현물은 현물. 현물 급여는 좀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장애인 의무 고용제죠? 여성 고용 할당제나 장애인 의무 고용제가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 장애인 의무 고용제, 여성 고용 할당제가 아까 긍정적 차별이었고, 그죠? 자, 그다음에 이 급여의 종류 있잖아요. 여기 이거 사일본 가지고 이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이거 항상 나오는 거다. 알았죠? 그 요양급여는 현물 맞죠? 재가급여도 현물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어차피 현금급여가 하나가 있어요. 특별 현금급여.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 세 가지는 이제 특별 현금급여니까 걔 현금급여고. 그래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걔는 현물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 노령연금은 현금이 맞습니다. 구직급여도 현금이 맞습니다. 고용보험에서는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걔가 현금 현물의 성격을 둘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다 현금이에요. 그래서 외우세요 이거. 어차피 외우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자, 여기 사회부장 이번에 나왔는데 상병급여. 고용보험에서는 다시 한번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랑 걔만 현금 현물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고, 여기 상병급여는 현금입니다. 현금. 네, 틀렸습니다. 아, 이게 어렵다. 그러면 암기가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거예요. 알죠? 이거는 암기가 안 돼 있어서 어려운 것을 내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어렵다와 암기가 안 돼서 어렵다는 또 다른 거니까. 이건 단순 암기입니다. 일단. 네. 그래서 거기 그 65번 보면 휴업급여 현금입니다. 현물이 아니라.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다음 이제 전달 책임 문제로 가게 되는데 66번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적극적 의견 개진을 하게끔 만드는 거. 클라이언트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게 만드는 것은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책임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견을 개진하게끔 만들거나 불만을 토로하게끔 만들거나 불만 토로. 알죠? 불만 토로. 그다음 이제 의견 개진. 어, 이게 바로 이제 비책임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책임성이니까. 책임성을 높이는 거니까. 아시죠? 이게 그 제가 이렇게 직접 소통하잖아요. 유튜브나 뭐 저는 그냥 누구 그 중간에 조교 선생님을 두지 않고 제가 그냥 직접 답변하고, 그리고 실상 자기가 답변하면서도 마치 조교 선생님이 중간에 답변하는 것처럼 본인이 하는 분들도 계셔요. 네, 제 수성가에서 이제 우리 만났던 분들 보면 그래서 저보고 직접 그렇게 본인이 답변하는 걸로 해가지고 답변을 하다 보면 이 문제 그 뭐야 그 뭐 상처받을 일이 많은데 그 어떻게 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저한테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럼 직접 그냥 그렇게 직접 본인이 그냥 답변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가령 제가 답변하면서도 교수님께 물어보니까 이렇다고 한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제 거기서 완충 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직접 답변하는데 이게 책임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이제 직접 의견도 직접 받고 불만 토로를 직접 받으니까. 어떻든 자, 거기 보면 이제 책임성이다. 다시 한번 이거 기억하세요. 책임성. 자, 67번 보면 공급자들을 공간적으로 분산 배치하면
전달 체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그죠? 분산 배치하면 그러니까 지리적 접근성에서 확보가 되겠죠. 그죠? 한 곳에다만 배치해 놓으면 지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게 되잖아요. 근데 그 분산 배치하면 그러면 이제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건 맞습니다. 분산 배치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경쟁은 사회복지기관을 클라이언트 욕구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경쟁은 사회복지기관을 클라이언트 욕구에 민감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장이 두 번 들어갔는데 어쨌든 여기 맞는 겁니다. 68번. 자, 그 다음에 69번. 사회복지기관 간의 협력 강화 있잖아요. 협력 강화는 단편성을 줄일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이 단편성이 뭐죠? 단편성은 파편성이에요. 파편성. 파편성. 단편성. 파편성. 파편성인데 그런데 그런데 우리가 단편성, 파편성이 뭐였냐면 협력이 안 되는 거지. 협력. 협력. 협조가 안 되는 거. 그죠? 행정론에서 전달체계 공부할 때 거기에 전달체계 원칙에서 보면 협조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협력하게끔 하고 즉 이 단편성, 파편성이었는데 그죠? 얘가 이제 파편성이죠? 파편성 여기다가 빗자를 붙이면 이렇게 되면 이게 통합성이다. 전달체계에서 공부할 때 행정론에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협력 강화는 단편성을 줄이죠. 즉 통합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길버트와 테렐이 주장한 사회복 정책 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에서 기관들의 동일 장소에 배치한다. 기관들을 동일한 장소에 배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중복되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의도적 중복. 의도적 중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시민참여 여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사례별 협력도 보이죠? 그죠? 전문가로부터 이탈, 요거. 다 들어가 있죠?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작년에 나왔는데요. 근데 올해 여기서 아예 또 한 문제를 내버렸어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71번 보시면, 71번. 길버트와 테레리 주한 전달체계 개선 전략이거든요. 지금 재구조화 전략, 그러니까 개선 전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자체를 중요하게 간주해서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재구조화 전략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답은 전문화된 접근 구조 요거예요. 그래서 맞는 문장. 맞았죠? 이렇게 문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냈다가 이렇게 아예 한 문제로 냈단 말이죠 이번에. 그래서 우리 교재가 그 이전 교재를 가지고 있는 선생님들은 여기가 제가 대거 보완을 해놨어요. 21회 때 이렇게 딸랑 그냥 목차 수준에서 문제를 냈는데 이번에 그냥 이 중에 얘를 그냥 한 문제로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이제 개정 작업하면서 많이 좀 보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이전 책 가지고 계시는 경우는 그 새 책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부분 좀 복사해가지고 보완을 하거나 좀 그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거기 우리 핵심 이론 노트 보면 335페이지에 통합 이론서에 뭐 당연히 보완을 해놨고 핵심 이론 노트도 보면 그 335페이지에 보면 거기 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 해가지고 그 아래 보면 335페이지 그 교재 있으면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 핵심 이론 노트. 핵심 이론 노트에 거기에 335페이지 그 전문화된 접근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가 그죠? 전문화된 접근 구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접근 구조의 그러니까 접근 구조의 전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전문화된 접근 구조. 그러니까 접근 구조를 전문화시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비스에 접근하는 것 자체를 하나의 독자적인 세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클라이언트들이 쉽게 기관에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서비스의 접근만 전문적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의 접근만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얘기해, 이게. 아셨죠? 그래서 뭐 자문을 해주거나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또는 이제, 어, 의뢰 서비스를 해주거나. 무슨 차이냐면, 우리가 그 실천론에서 보면 기관에, 오면 이제 우리 기관에 왔는데 이 사람이 우리 잠재적인 클라이언트인데 이분이 우리 기관하고 맞지 않아. 그러면 다른 기관으로 의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개별 기관에서 이렇게 의뢰를 해주고 또는 개별 기관에서 아울리치 해가지고 직접 찾아가가지고 클라이언트를 찾아내는 방법이 아니라 이거는 그 기관과는 별도로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따로 있어요. 근데 기관과는 따로 별도의 그냥 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을 별도로 만들어내는 방법이에요. 아셨죠? 그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기관에서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굳이 할 필요가 없게 돼요. 또는 의뢰를 기관에서 별도로 할 필요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되죠. 그죠? 이것만 별도로 하는 기관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말하는 건데, 그래서 이 접근성을 이제 높여주는 전문화된 접근 구조, 즉 접근 구조의 전문화입니다. 자, 이게 지금 맞고, 요거 지금 이번에 이걸로 그냥 한 문제를 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 이제 72번 볼게요. 72번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 현재 우리나라 복지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 그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에는 보건복지부 외 타 부처 복지 사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죠? 맞죠? 17개 범정부죠. 그래서 사회보장 정보 시스템은 여기다가 행복 이음이라고도 하고 제가 범정부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가로 열고 닫고 해가지고. 자, 이제 이거 맞고. 70번은 5입니다. 5예요, 5. 70번. 자, 그 다음에 73번. 사회보험료와 이제 재정체계죠. 직접세 중에서 직접세가 역진적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얘는 조세에 들어가니까. 조세가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뉘니까 조세가 누진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틀렸고. 자, 조세는 사회보험료에 비해서 소득 역진적입니까? 아니죠. 누진적이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려면 직접세보다 간접세가 많아져야 하는 게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다는 것은 누진적 효과인 건데 누진적인 것은 직접세가 더 누진적입니다. 그래서 직접세가 더 많아져야죠. 그죠? 틀렸습니다. 자, 조세 지출은 가처분 소득을 높이게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는 거 맞습니다. 예, 조세 지출. 자, 맞죠? 예, 이거.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 이제 거기 사회복지 민간 지원에는 조세 지출, 기부금, 기업복지,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뭐 때문에 틀렸어요? 이거 틀린 문장인데. 조세 지출 때문에 틀린 거죠. 조세 지출은 공적 재원에 들어갑니다. 공적 재원 세 가지. 조세, 그 다음에 사회보장성 조세인 사회보험료, 그 다음에 조세 지출. 그죠? 자, 여기 기부금, 그 다음에 기업복지, 퇴직금. 이 퇴직금이 기업복지에 해당돼요. 이게 지금 기업복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퇴직금. 기업연금, 퇴직금. 그죠? 기업복지에 이제 뭐 이런 기업연금, 퇴직금, 그러니까 자녀 교육비, 주택 지원비,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복지에 해당이 되는 건데, 어쨌든 이거는 이제 민간 재원입니다. 자, 조세 감면은 일부 소득 항목에 대한 소득 공제로 인해서 재분배 효과가 대체로 누진적이지 않죠? 역진적이죠? 역진적이에요. 그래요. 자, 왜냐면 이제 그 저소득층들은 이게 이제 세금 감면되는 것인데, 근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역진적입니다. 그 다음 이제 79번. 사회보험료는 조세 외에 징수에 대한 저항이 적죠. 그죠? 맞아요. 조세 저항이 적다. 사회보험료는. 왜? 내 돈 내고 이걸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다. 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죠? 어.
그나마. 자, 그 다음에 이제 80번 보면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은 얘가 조세죠. 사회보험료는 추정된 부담 능력이 아니라 급여 가치죠. 급여 가치. 미래에 받을 급여 가치. 그죠? 그러니까 조세는 조세든 사회보험료든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내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는 추정된 부담 능력 때문에 더 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많이 버니까 더 내라고 하는 것이고 부담 능력이 있으니까 더 내. 근데 사회보험료는 많이 내라고 하는 이유는 당신이 지금 많이 내면 나중에 많이 받아. 미래에 받을 급여 가치. 당신이 미래에 많이 받으니까 지금 더 내. 이 얘기예요. 알았죠? 선제고 좀 틀렸고요. 자, 다음에 조세와 사회보험료가 상한선이 공통적으로 있다? 아니죠. 사회보험료가 상한선이 있는 거죠. 그래서 고득층에게 유리하지만 조세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세가 더 누진적인 거예요. 사회보험료가 조세보다 역진적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한선이에요. 소득 상한선이 있음으로 인해서 고소득층에게 유리합니다. 자, 이거 지금 틀렸고. 자, 이제 82번. 목적세의 재원 용도는 사회보험료도 목적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목적세와 사회보험료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어떻든 목적세는 재원의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목적세가. 알았죠? 근데 이제 다른 목적세와 사회보험료 똑같이 사회보험료도 목적세 중에 하나니까 목적세에 해당되니까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재원 용도는 정해져 있는데 사회보험료 재원 용도 정해지지 않다 그러면 틀리죠? 틀렸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조세가 아니죠. 그죠? 맞아요. 사회보험료는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입니다.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근데 그냥 조세라고 하면 틀려요. 얘 그냥 조세라고 하면 얘는 일반 예산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 조세 또는 일반 예산, 그냥 조세라고 하는데 사회보험료는 조세가 아닙니다. 그죠? 사회보장성 조세예요. 알았죠? 네, 그러니까 여기다 사회보장성 조세라고 하면 사회보험료는 사회보장성 조세다. 그러면 맞죠. 근데 그냥 조세다. 그러면 틀리는 거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재원 중 이용료는 저소득층의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그죠? 있다라고 하면 틀리죠. 이용료는 그러니까 돈 내고 이용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저소득층은 돈을 내고 이용하는 게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재정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용료는 재정 접근성을 떨어뜨리게 되고,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재원 중 기업복지는 조세 방식보다 재분배 효과가 크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조세가 제일 위에 있어요. 공적 재분배, 공공 재분배. 이제 민간 재원보다는 공공 재원이 더 당연히 어, 이 재분배 효과가 더 큰 것이고, 이 공공 재원 중에서도 조세가 제일 위에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건 틀렸고, 그다음 이제 기업 복지는 기업이 그 피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임금은 복지가 아닙니다. 기업 복지가 아니죠, 임금은. 임금 제외한 임금 외 급여 또는 부가급여를 의미하는 것이. 그래서 임금은 빼야 돼요, 여기서. 네, 틀렸습니다. 자, 복지혼합 유형 있죠? 복지혼합 유형. 이거 거기 우리 핵심 이론 노트에 보면 338쪽 날개 쪽에 있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이게 계약하고 증서하고 세제 혜택만 나왔거든요. 이제 제가 거기에 이제 그거 말고도 거기 재정 보조, 그다음에 상황까지 집어넣어가지고 정리를 해놨는데, 근데 어떻든 이제 거기서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이 이제 가장 큰 것이 1번에서 5번으로 올수록 그 날개 쪽에 보면 1번에서 5번 쪽으로 올수록 선택권이 크다라고 하는 거. 어떻든 이 문제는 지금 맞는 건데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제 6장이었고요. 제 7장으로 이제 가게 되면 자, 사회보험의 보험료와 급여는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을 모두 다 반영한다. 맞죠?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 민영보험은 오로지 개별적 공평성만 고려를 해요. 근데 사회보험은 개별적 공평성과 사회적 적절성
즉 사회적 충분성 모두를 반영하죠. 근데 무엇을 더 중시 여긴다? 둘 다 반영은 하지만 사회적 적절성을 더 중시 여긴다. 알았죠? 이렇게 알고 있으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은 대부분 국가 또는 공법인이 운영하지만 민영보험은 사기업이 운영한다고 하고요. 그다음 이제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를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보험, 민간보험 모두 다 현금과 현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지금 당연히 틀렸고. 그다음에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 제도의 장점, 공공부조의 제도의 장점이니까 대상용성이 높다. 즉 목표성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맞고. 그다음 이제 사회보험과 비교하여 공공부조의 장점, 가입률이 높다. 가입률은 낮습니다. 가입률이 높은 건 이제 사회보험이고요. 틀렸고요. 그다음에 그 공공부조는 복지 사각지대에 문제가 있어요. 복지 사각지대 문제. 사회보험은 이제 기여한 사람들이 다 가입되어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급여 자격자들이다 하더라도 자격 신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게 돼요. 왜냐면 이게 기초 수급자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사업에 일단 먼저 이렇게 그 뭐야 그 실패해서 이게 어렵게 된다 하더라도 바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있다는 것은 가입률이 낮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그 다음에 여기 그 사회보험과 비교할 때 공공부조가 갖는 장점, 높은 수급률은 급여 자격자가 급여 혜택을 보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급여 자격자가 급여 혜택을 보는 율이 높은 것은 당연히 사회보험이죠. 그죠? 공공부조가 아니라 틀렸습니다. 자,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차이. 사회보험은 권리가 추상적이고 약하다. 아니죠. 사회보험은 권리성이 높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받는다. 그죠? 내가 돈 내고 내가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기 공공부조는 추상적이고 권리성이 약합니다. 공공부조의 권리성이라고 했어야 하고, 사회수당과 사회보험은 이번에 이게 나왔는데 기여 여부를 급여 지급 조건으로 한다. 사회보험은 기여가 맞죠. 근데 사회수당은 무기여죠. 또는 비기여. 현재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사회수당. 그래요. 사회수당은 인구학적 기준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회수당은 어떻든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실현 정도가 높다. 높지 않습니다. 그죠? 틀렸죠. 왜 그러냐면 사회수당은 대표적인 게 바로 그 아동수당이에요. 가족수당. 우리는 이제 그 아동수당법이라고 하고 있고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다 지급하는 것인데요. 자, 이 사회적 적절성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그 욕구를 적절하게 사회적 적절성, 적절하게 충족시키는 거예요. 그러려면 목표성이 높아야지 적절성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목표성은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게 정책의 사회복지 재원화 서비스가 얼마나 집중 할당되는가의 여부를 목표 효율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려면 선별주의 제도가 목표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수당 보편주의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적절성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그 사람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켜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목표성이 높을 때 사회적 적절성의 가치 실행 정도가 높은 거예요. 근데 사회수당 보편주의 제도로서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목표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틀렸고요. 자, 이제 빈칸 넣기인데 정책 대안을 분석하는 기준 중에서 정책 대안이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최대한으로 산출해내는가? 최대한으로 투입 대비 산출에 있어서 능률성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책 평가 결과는 본질적으로 우리 시험에 이제 이게 능률성으로 나와서 제가 능률성으로 지금 하는 건데, 그다음 이제 정책 평가 결과는 본질적으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가에 대한 가치 판단을 포함합니다. 자, 그다음에 사회복 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에 사회 계층 사이의 불평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는가? 바로 사회적 형평. 자, 그다음에 엣지오니의 호남무용이고요. 호남무용은
아까 합리 모형과 점진 모형을 단순화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드로어의 최적 모형은 단순 합계적 혼합이 아니라 합리성과 초합리성을 동시에 고려하고 있는 최적치 중심의 규범적 최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알았죠? 이제 아까 이제 이거 기출 지문에 이걸 가지고 문제가 나왔었잖아요. 그걸 지금 설명한 문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101번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속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흐름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쓰레기통 모형입니다. 참고로 이 OX 문제가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지금 이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문제를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기출 지문 중에서도 이 고급진 문장들만 골라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고 있는 거니까 사실 어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려운 거 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게 어렵지만 이제 그 기출 문제집을 우리 단원 배울 때 기출 문제를 충분히 회독하세요. 적어도 계속해서 이쪽 그 진도만큼 핵심 이론 노트로 핵심 이론 강의 들었으면 거기 해당되는 기출 문제, 단원 배울 때 기출 문제 진도를 거기 한 챕터를 가지고 막 돌려버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한번 이렇게도 해보세요. 만약에 이게 정책론이 내가 어렵다 전체적으로 자꾸 어렵다 그러면 1장만이라도 막 한번 몇 번 돌려보세요. 한번 1장만 가지고. 그러면 한 세네 번 돌리면 1장이 뻔하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또는 2장을 가지고 막 돌려보세요. 이론 공부하고 그다음에 1장만 가지고 한번 몇 번 돌려보세요. 그러면 2장이 소화가 되거든요. 그럼 그 소화되는 느낌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거구나 이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정책문 전체를 가지고 어렵다 하지 말고 부모나를 시켜보세요. 잘라가지고. 그래서 2장이 어렵다 그러면 2장을 정책 가치잖아요. 거기에 평등부터 이렇게 5가지 같이 나오는 거. 그거 공부해놓고 문제를 단원별로 이렇게 좀 상규시면 상규시 문제를 막 돌려서 한 번만 보지 말고 2번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5번 볼 때까지 이렇게 그게 완전히 내 걸로 될 때까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한 3, 4회독 하면 그것만 3, 4회독 하면 이제 뻔하다는 걸 알아요. 3장에서는 2장에서는 여기까지구나. 그걸 느끼면 그러면 나머지 3장도 그렇게 하면 돼요. 4장도 하면 되고. 아셨죠? 혹시 이게 왜냐면 정책론을 전체를 보고 문제를 또 전체를 보고 하다 보면 이게 내 거로 되기가 어렵거든요. 이게 근데 그 또 시간도 걸리고 근데 챕터로 나눠놓고 그냥 돌려버리면 그러면 좀 그 효과를 빨리 경험하게 되니까 아셨죠? 혹시 어렵게 지금 느껴지시는 경우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자, 그다음에 102번 보면 정책 분석은 행정과 관련되는 것은 만들어진 정책, 대안을 집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산물 분석입니다. 산물 분석. 산물 분석, 즉 내용 분석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사회적 평등한 구성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받는가 뭐예요? 사회적 효과성이에요. 사회적 효과성. 아까 그래서 이제 사회 평등한 구성으로서 어느 정도 대우를 받는가. 그래서 아까 사회적 평등성이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아까 어디였죠? 몇 번이었죠? 이번에 나온 거? 아까 어디였냐면 구체적역 1장에서 아까 거기 그 30번에서 보편주의자들이 제가 사회적 평등성 또는 사회적 효과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편주의자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04번 보면 사회복 정책의 할당 원칙 중 시장을 통해 충족되지 않은 어떤 욕구를 공통적으로 가진 집단에 속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 귀속 욕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산조사 원리는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과 그 다음에 개인별 할당이라는 개인별이죠. 일단 두 가지 요건에 공부한다. 재가급여는 현물급여입니다. 현물급여. 전자바우처 우리나라 최초 도입된 것은 2007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 그 전달체계 재구조화 전략 중에서 무엇은 기관과 클라이언트 사이의 의사결정 권한을 재분배하려는 목적을 가진 전략이다. 클라이언트가 영향력을 행사해야 보다 책임 있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시민 참여입니다.
제가 이거는 지금 사실 이번에 전문화된 접근 구조가 시험에 나왔는데, 저는 이제, 어, 이게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걸 특히 더 강조를 했었어요. 이게 작년에도 이걸 집어넣은 거거든요, 제가. 이게 작년에다 지금 계속 추가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 중에 꼭 골라서 딱 찝어봤는데, 이게 안 나와서. 근데 이번에 안 나왔지만 또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용 좀 잘 기억하시고요. 거기, 109번 보면, 경제력이 높을수록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거. 경제력은 높은데 오히려 조세 부담률이 낮아지는 걸 역진적이라고 하죠. 역진성.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 더 많이 내도록 하는 것이 누진성이죠. 자, 그다음에 110번. 도덕적 해이를 감소시킬 수 있다나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인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 본인부담이 뭐예요? 이게 이용료죠? 이용료. 자, 그 다음에 111번. 서비스 이용자의 경제 능력에 따라 차등화의 요금을 부과하는 거. 연동제입니다. 정률제, 정액제, 연동제는 본인부담금, 즉 이용료, 사용자 부담을 얘기하는 거죠. 거기서 지금 나온 건데. 자, 그다음 112번. 사회복지 지원 중 기업복지는 기업의 입장에 임금을 높여주는 것보다 조세부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자, 이 기업복지를 함으로써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113번. 사회보험은 위험 이전과 위험의 광범위한 분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 재정통합까지 된 거 이거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2003년 외우라고 했어요. 연도. 그죠? 그 다음에 정부가 특정 서비스를 지정하여 민간기관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때 소요되는 재원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법. 계약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중 운영효율성이 가장 높은 것은 가장 보편주의 제도인 사회수당이에요. 일단은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이 보편주의 제도죠. 이제 이 중에서 더 보편주의 제도는 사회수당입니다. 그 다음 이제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방빈이에요, 방빈. 이게 이번에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이번에 나온 건데, 이게 표기가 안 돼 있네요. 아마 이번에 나온 거 맞을 거예요. 색깔 표시를 안 했는데, 공공부조가 국인입니다. 방비는 빈곤을 예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비는 빈곤을 구제해 주는 거. 그러니까 얘는 사전 예방적인 거고, 사전 예방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사후 치료적인 개념인데, 그죠? 사후 치료적인 건 선별주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사전 예방은 보편주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사회보험과 사회수당은 보편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고, 사전 예방은 방빈입니다. 예방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공공부조는 선별주의 제도를 얘기하고, 선별주의는 사후 치료이기 때문에 이미 빈곤으로 떨어진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구빈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17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시 한번 그 정책론은 지금, 이번에도 지금 1시간이 훨씬 넘어갔는데, 이건 지금 유튜브에 올리겠는데, 다만 이제 지금 이 강의 듣는 선생님들이 이 정책론이나 조사론 같이 이렇게 어려운 과목들은,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아예 통으로 놓고 조사론 전체를 그냥 통으로 공부하는 것보다 아예 쪼개놓고 1장에서 좀 자신감을 가져가고 그 다음에 2장에서 또 자신감을 가져가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그 핵심 이론 노트나 그 다음에 우리 통합 이론서 또는 핵심 이론 노트 이제 핵심 이론 노트를 가지고 해당 챕터를 충분히 공부를 해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어려운 과목이면 특히 이제 정책론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분을 충분히 공부해놓고 그다음에 기출문제도 충분히 한번 공부해보세요. 그리고 그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견적이 나온다니까요. 그 기출문제 거기서 나왔던 문제의 폭과 깊이에 견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서 자신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기효능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정복감을 좀 느끼면 내가 여기서 좀 뭔가 이렇게 내가 해냈구나. 내가 이 부분을 알겠구나 이제 이런 걸 느끼면 그 다음에 또 그 정책을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 방법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파이팅하고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잠깐.